난로를 미리 펴놨습니다. 근데 이 석유 정치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행사를 해보니까 이 난로를 친구 삼아서 이 행사를 진행할 때 2시간이 맥시멈이더라고요. 2시간 넘으면 서로 이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시작을 하면 이제 2시간을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7시라고 행사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7시 반이겠거니 해갖고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저희는 7시로 공지했는데도 7시 반으로 오시는 분이 있으니 곤란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정에 맞춰서 또 이후 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진행에 앞서서 먼저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저는 노동당 당원이고 지금 여기 경의선 공유시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원래 더 익숙한 직함은 이제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당원들 모임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노동당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를 거치면서 당내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을 일종의 우리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 당내에서 계속 지속적인 전망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최근에 화두가 됐던 것은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은 이 서울의 정치 환경 내에서 소위 민주당 입당을 통한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기존의 진보 정치 혹은 진보 정당의 영역을 잠식하는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거나 혹은 뭐 일부라도 존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진보 정치 운동이 갖고 있었던 어떤 맥락이나 이제 그 역사성 이런 것들을 다 일시에 해소하는 방식으로, 그건 끝났어. 진보 정치는 끝났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좋은 구청장을 만들어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흐름이 너무 일반화된 걸 보고 저희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막 토론을 하다가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들었죠.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들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정당의 주요한 활동가분들은 이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과는 다른 시선이 있는 것인지 라는 것이 궁금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민주당화의 경향성에 빠지지 않고 독자적인 정당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우리의 해답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자리를 만들게 됐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해법을 내거나 혹은 와 그랬어 라고 하는 완벽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질문이 지금 서울의 정치 상황에서 한번 던져질 때가 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갱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갱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나눠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정당에서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자리가 일회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서울 지역의 진보정치 운동 혹은 진보정당 운동 혹은 다른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냥 진행하면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장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발언 순서를 뽑는 겁니다. 예, 가위바위보를 할까 뭐를 할까 하다가 가장 간단한 게 제비뽑기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맨 처음에 여기 저희가 모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당과 그 다음에 그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5분 동안 듣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꼭 물어봐야지 했던 이제 공통 질문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할 때 기본적인 순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뽑겠습니다. 예, 뽑으시죠. 예, 그래서 본인이 몇 번 뽑혔는지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예, 그냥 자 1번 나와주십시오 하면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서 이제 그 기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당에서 활동하는 이유나 배경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저희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저희 노동당의 당원들이 갖고 있었던 서울 정치의 민주당화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정치 환경 내에서 그것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누구시죠? 예, 그러면 신재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서울시장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운이 안 좋아요. 저는 항상 이런 걸 하면 제일 먼저 앞에 나가고, 제일 먼저 지목받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강사분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항상 지목받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드릴 이야기는 5분 짧겠지만, 저희 정당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녹색당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몇 달 동안 당원 가입자 수가 서울 녹색당 가입자 수가 좀 주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녹색당이 창당하고 나서 당원 가입자보다 탈당자 수가 더 많았는데 항상 탈당자 수가 처음으로 가입자 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가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제 진보정당 운동을 했었던 혹은 뭐 탈핵이나 생태나 마을이나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입당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 공천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기존의 이 박원순 그리고 서울시정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었고 운영되었던 지속되었던 마을운동이나 사회적 기업운동,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들 가신 거죠. 이런저런 좀 고민을 그런저런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꼭 그런 선택을 하셨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당론은 아닙니다. 제가 의심치 않았던 그리고 존경하던 분들까지 그쪽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세대가 이게 너무 세대 싸움으로 비치는 것 같다 좀 그렇지만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386 세대들이 많이 건너가셨거든요.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불러일으켰던 386 세대가 지금 현재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당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 다른 계층과 시민과 의제를 대변하는 여러 다른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거나 정치를 해야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잖아요. 포괄적으로. 근데 지금은 사실 포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의 거대 정당이 다른 진보 정당까지 먹는 것은 사실상 20, 30년의 민주주의, 20, 30년의 한국의 정치의 이 모습들을 안 좋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가서 막 그분들한테 뜯어 말리면서 한 분 한 분을 설득해서 우리 같이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민중당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정당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자라고 설득을 할 수가 없는 판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미 아까 얘기하셨지만 진보 정치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시니까요. 저는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실험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도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민주주의를 위하고 정말 정치를 위해서라면 이 대한 정치, 그 진보 정당들이 해나가는 이
과업들을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여기가 녹색당 제자리였네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더 키워놓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저는 그 노동당 당원 모임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진보정당들이 선거라는 틀 안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에서 졌고 잘 성장하지 못하고 국회나 의회에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서는 각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 잘 몰라요. 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각 정당 간 사이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청년정치 연구모임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정당이 다 속해 있어요. 거기 계신 정치하시고 싶은 청년들과 같이 만나는데 여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그런 판을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판,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일들, 혹은 지금의 조그만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판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지금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무엇을 진보정당들이 할 수 있을까도 이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너무 늦었죠. 3, 4인 선거구 압박하는 것 정도까지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큰 일을 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진보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뒤에 또 있지요. 네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 깊게, 그리고 이제 정말 진솔하게 같이 나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굉장히 잘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 사실은 저희가 그 노동당 당원 모임을 하면서 늘 숙제가 그겁니다. 선배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갈등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사회를 바꾸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논리였을 수는 있으나 현 시대에도 역시 그 갈등이라는 것이 생산적인 갈등으로 나타나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같이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재미 회장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어쨌든 계기가 되면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 공통의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어떤 모델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눈치는 못 채겠어요. 누가 2번인지는 도저히 앉아있는 폼으로는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색하네. 복장이 오늘 좀 그런 게, 제 친구 가족분이 좀 돌아가셔가지고 인천에 장례식장 갔다가 부랴부랴 오느라 좀 늦기도 했고 복장도 좀 그렇습니다. 불편해 보이는데 평소에는 안 입고 다니니까요. 안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중당이라고 하는 새롭게 만들어진 당에서 정식적으로 법적 창당은 10월 26일날 생민주정당과 민중연합당이 협당을 해서 협당 절차, 법적 절차를 거쳐서 10월 26일날 창당한 민중당의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여당이지만 이런저런인지 모르고 어떻게 좀 쉽게 가볍게 마음을 담고 있다가 이 주제가 참가하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가 진보의 민주당화라고 해서 이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에 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연히 당문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과 생각이 좀 다른 게 가신 분은 오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간 사람들 오지 않는다. 이미 강을 건넜다. 강 건넌 사람, 강 건너도 다리를 끊어버렸다. 돌아올 수 없다. 우리가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인의 경험적 근거에 따른 약간 그런 약간 좀 확신 같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예전부터 민주화 운동 시절부터 해서 그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이 사회에서 실현하고 싶은 자기 욕구가 있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욕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차이가 노선의 차이겠죠. 노선의 차이가 있는데 그 노선의 차이를 자기 노선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이 공간에서 이 역량으로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한국 사회 양당 구조는 어느샌가 어떤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제도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분들은 정치의 영역에 계시다가 제도의 영역에 가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제들을 그 제도적 영역에서 실현해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 공간이 열렸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기 나름의 어떤 욕구들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시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시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저는 국회에서 의원실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일해보면 정말 많은 과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사회당, 오만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정당 출신들이 보좌직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정책위원회라든지 정책자문기구라든지 이런 다종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보시면 그분들은 그 의회라고 공간 내에서 이 마치 이제 내가 그때 이걸 했으면 됐었다라고 하는 생각들 하고 가세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세요. 저도 갈팡질을 당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저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고 그렇게 바뀌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진보정치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진보의 민주당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변화의 욕망을 주변에 있는 뜻이 많은 사람들 더 넓혀 나가기 위해서 소위 우리 조직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정책적 기능을 현실 사회에서 실현해보기 위한 소위 말 그런 기능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위 말 민주당화라고 하는 제도적 내에서 해결해보기 위해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 호남정당이라고 지역 정당이 불렸던 당보다는 좀 나아졌죠. 그 질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다 보면 말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배드컴퍼니 만들었죠. 일종의. 배드컴퍼니 만들어서 호남정당을 만들어버렸고, 호남정당을 만들면서 전국정당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19대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형태에서 저는 좀 지금 너무 이런 판단인 것 같고, 이제 내년 정도 좀 되면 그런 판단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준비했던 거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 하셔가지고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세대가 어떨지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하셔가지고 제 고민은 세대적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에 항상 개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헌 얘기를 많이 해서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서 87년 체제가 나아가야 될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진보 정치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시는 다당제 형태의 운동에서 큰 정당 두 개가 아닌 공간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 볼 때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은 87년 체제의 헌법 한계를 얘기하면서 양당제 구조, 신라독시 구조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는 근데 진보정치에는 희망이 없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어떤 다당제를 원하는 건지 본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진보정치를 원하고 어떤 형태에서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구조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욕망을 실현하기엔 좀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실현해보고 싶었던 욕망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 평화도 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거라면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치 진보 정치를 자기가 이끌어 왔는데 그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평가를 본인들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내가 그 공간에서 뭘 할 수 없겠다라고 평가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 공간에서 뭘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걸로 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안 좋아지게 된 어떤 진보 정당들 내에서 사회가 안 좋아지게 된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이 세대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공감이 안 되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2000년대부터 이제 뭐 학생운동을 하고 뭐 진보 정당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후에 최근에 하게 됐지만 뭐 학생운동을 하고 빈민운동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 세대의 고민은 어떻게 운동을 건설하느냐가 고민이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굴릴 것이냐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운동을 건설해볼까, 어떻게 진보정치의 시작을 한번 튀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고민이거든요. 일관된 고민인데 사실 이제 선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정치 1세대라고 하면 그렇고 진보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이걸 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노선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의 창목점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찾아가기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논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논의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이게 그냥 이제 후배 세대들의 어떤 그냥 뭐 심심풀이 뭐 어떤 뭐 그런 것이 뭐 그런 마냥 많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그럼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지금 시기에 그것이 과연 유의미한 갈등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돌이켜보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나아가기 위한 공동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이건 세대에 떠나서 지금 진보정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가고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가고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앞에서 이렇게 땀을 막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땀이었습니다. 날로가 더운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일관되게 표정이 변화가 없으셨지만 아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우리 세 번째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노동당 마포 나온 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피고의 아이콘이라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7살 때부터 듣고 안 피곤해 보이려고 어제 많이 잤는데 실패했네요. 피로의 이미지가 하루에 씻겨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신지혜 위원장님은 예전에 본인 모르실 텐데 무슨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시민 자산화 토론회 이런 거에 제가 방청석에 있을 때 앞에 발제자로 나서가지고 저 혼자 본 적이 있고요. 박정환님은 얼마 전에도 현안이었는데 아연포차 지킴이 싸움아니라고 마포구청 앞에서 집회할 때 역시 앞에서 약간 집회를 이렇게 주도하고 진행하시는 분이었는데 역시 저는 앉아서 봤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서울시당 운영위원 그리고 중앙당에서 일하시고 계시죠. 저는 진짜 평당원입니다. 아무 직책이나 뭐가 없고요. 그래서 제 말은 진짜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당과 저를 매칭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나가신 분들이 돌아올 자리를 만드는 게 자기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타협을 해서 대체로는 안 돌아오는데 몇 분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20대 때 이제 병역 거부를 해가지고 이제 좀 1세대 병역 거부 1세대라 재판이 좀 많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고 헌재 계류되고 이런 재판이 2년 반이 걸려가지고 수감까지 마치고 나오는데 4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중반 때 병역 거부 선언을 했는데 30살 때 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소할 때 당연히 이제 돈 벌어야 된다고 10년의 마스터 플랜을 짜고 40이 되면 다시 이제 활동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다가 돌아왔거든요. 40살 때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온다. 간절하면 온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포라서 사실 민주당화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당 당원들 중에도 가입한 사람이 있고요. 이중당적인 사람도 있고 탈당하고 가입한 사람도 있고 뭐 등등 뭐 반응 여러 가지로 뭐 미안하다고 하면서 간 사람 있고 뭐 그냥 이제 안 좋은 말을 쏟아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마포는 지금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얘기하는 뭐 입당 전략이 1000명이 넘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실질적으로 구청장을 바꾸는 숫자로 입당 숫자로 민주당 구청장을 이제 인적 교체를 하겠다 내부에 들어가서 이런 전략이 실제로 매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동네라서 저는 저랑 일상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그 활동의 당사자이세요. 뭐 당적도 되게 여러 가지이시고 뭐 마을 운동을 하시는 분부터 뭐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부터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을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봐도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축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화학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권리당원이 돼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해서 구청장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전술적 선택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그릇을 이용하는 것이지 이제 진보 정치에 대한 나의 열망이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별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진보정당 노선 포기한 거니까. 근데 첫 번째 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많이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에도 좀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진보정당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하면 일단 그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끊고 나오는 거는 더 많은 힘이 솔직히 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어쨌든 그 당에 가서 그 당 안에서 전술을 택했을 때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언어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 대중에게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리를 자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거기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경로 의존성이 생긴다. 그래서 두 번째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 말고 첫 번째 나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뿐이다라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주당화 되는 것이 표면적으로건 아니면 본질적으로 그게 걱정이 된다면 사실상 민주당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의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민주당의 강령하고 정강 정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4가지로 돼 있어요. 4가지로. 근데 첫째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둘째가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 셋째가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넷째가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 강론에 보면 첫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에 제가 제일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비판할 만한 대목들을 좀 뽑아봤는데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인간 중심의 민주적 시장 경제를 지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에서 이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둘째를 보면서 지금 민주당의 모습과 오버랩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본과 노동이 상생한다는 말은 마치 이제 제가 지역에 사는 활동가 연결시켜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와 임차 상인이 상생한다. 이런 말들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권력 자체가 비대칭적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마치 이제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선의를 베풀거나 또는 중재하는 사람이 뭔가 중재를 잘하면 해결될 것처럼 좀 환상을 좀 심어주는 말들이 아닌가. 실제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중에 박원순 시장님이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한 10,000건 중에서 실제로 갈등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10건 미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등조정위원회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하면 출석을 강제할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출석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다거나 했을 때에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소유권을 절대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실질적인 비대칭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들이 중간 역할을 한다, 중재 역할을 하고 상생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셋째, 넷째도 이게 나와요. 셋째, 새롭게 번영되는 나라를 만든다. 여기 보면 여전히 7, 80년대의 방식의 어떤 생산력주의나 산업주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의 주된 동력이 바뀌죠. 그러니까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넷째,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안보 강화와 평화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강령을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약간 왼쪽과 오른쪽에서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읽으면 속기 쉬워요. 되게 좋은 말들만 많구나.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민주당이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있었던 신고리 오르코기 이제 공론화위원회처럼 실제로 갈등이 되게 첨예한 문제들을 사회 여론이라는 이유로 이게 사회적으로 한번 타협을 해봐라라고 약간 방치하거나 또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랬을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는 뭔가, 또 촛불 이후의 적폐청산이나 사회가 나갈 방향이 뭔가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식의 방식이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그다음에 그 공론화위원회의 논조를 보면 한겨레하고 경향도 되게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니님을 건드렸다가는 거의 뭐 난리 날 것 같은 댓글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넘어서는 게 진보정당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게 사실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중당이나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활동 속에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좀 많이 만나서 스킨십도 넓히고, 진보의 민주당화에 맞설 수 있는 거는 진보 정당들이 자기들의 내용과 실력을 키우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에서는 한동안은 좀 서로 협력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우, 땀이, 다들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군요. 얼마 전에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87년 이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70% 넘게 나온 것은 아마 유사일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동안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했던 것들이 어쨌든 진보정당들이었는데, 진보정당들이 단 10%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민주당이 70% 넘게 지지하는 정당으로 나온 것, 그리고 가장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 현재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이 뽑힌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나도 당대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일 텐데 글쎄 나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이 세 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이제 답을 해보는 질문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다음 순서는 이 세 분을 다 앞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질문을 툭툭 던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답을 주시면 되는데, 의자를 가지고 이 앞쪽으로 싹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시간 재는데 다들 무시하셔가지고요. 아니 뭐 시간이야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앞서서는 신재우 위원장님이 먼저 답을 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박정환 의원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고요. 질문은 제가 드리면 한 3분 정도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왜 민중당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친구가 야, 너 왜 민중당이야? 거기서 뭐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밥 배우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제 민중당에서 활동하기 전에 노점상 운동, 도시빈민 운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공간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정치적 공간에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죠. 진짜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뭐 그 전에 저도 뭐 제 깐데는 뭐 좀 안다고 까짝거렸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도시빈민 운동, 도시빈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그냥 그 또한 내가 했던 고민들이 좀 뭔가 책상공론 같은 얘기 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책상무림들이 하는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뭐 이제 여기 예를 마포 약간 얘기하셨는데 아현역에 있던 아현역 앞에 있는 노점상 분들의 투쟁이 있었을 때 그걸 보면서 이게 뭐 사실 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분들이 딴 곳에 이주해 오셔가지고 여기 변상금을 내시면서 장사를 하셨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죠. 역사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 지금의 현행 법과 제도로 그분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였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법제도의 어떤 그런 알량한 법제도에 뭐 기대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저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선량한 피해자들이 돼버리셨는데 그분들은 다른 노점상들 다르게 약간 그렇게 됐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뭐 그냥 저는 그들에게 정치적 힘이란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같이 투쟁하는 것이 이제 투쟁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정치적 힘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저는 이제 민중당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전통 새민중정당이었는데 새민중정당에서 내걸었던 것은 내걸었던 취지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년, 뭐 성소수자, 장애인 이런 다양한 계층에 있는 민중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적 요구를 좀 모아내기 위한 조직적 요구를 모아내자고 하는 것이 좀 기본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진보의 엘리트라 불렸던 진보정치 엘리트라 불렸던 진보정치 엘리트 중심의 진보정치를 벗어나서 실제로 민중들이 주인이 되고 민중들이 직접 정치하는 정당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활동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박은경. 예, 저는 2008년에 뭐 시작은 진보신당 당원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왔는데 뭐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은 진보정당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테니까 진보신당에서 노동당으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표방했던 진보의 재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10년의 실험에서 일정하게 좀 뜻한 바대로는 잘 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들다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노동당 당원의 숙명 같은 거랄까 왜 노동당에 남아있냐 사실 질문 형태가 이런 질문을 왜 남아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 형태가 그냥 왜 노동당이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남아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듣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제 스스로 이제 해명되지 않은 무엇들이 있기 때문인데 앞에 이제 원래 준비했던 발언 중에 너무 길어져서 이제 끄는 것 중에 그 세 번째 강령에 뭐가 있냐면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해서 경제 얘기가 나오다가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반부에 그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민주당 강령 정강정책 세제 가운데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투자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사회적 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게 민주당 정강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책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활동하면서 만나는 진보정당의 전형적인 이제 유인 루트라고 말을 하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소위 대중운동이라는 것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제가 지역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나는 서울시장을 만약에 노동당에 민중당, 녹색당 등등 뭐 진보정당의 서울시장이 있었으면 기존의 것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진보정당에서 구청장이나 뭐 구의원, 시의원 정도 많이 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는 둘째 치더라도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뭐 작은 동이든 구든 어떤 차원에서 뭔가 제시한 게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화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해명하는 게 저의 1차적인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당에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하는 연장선상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질문과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도 좀 보태고 싶어서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다 못해서 저는 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 넘어가시는 분들의 아마 많은 숫자가 이 박시장 혹은 뭐 특정 어떠한 정권 혹은 뭐 지방정부 아래에서 아마 많은 수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월급을 탔던, 뭐 지원금을 탔던, 보조금을 탔던, 뭐 어떤 단체에 의해서 뭐 지원을 받았던, 사실 그게 이제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지 못하면 공천을 못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님이 공천을 못 받을 것이고, 공천 못 받으면 다 죽는다. 제가 실제로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번에 민주당에 누가 안 되면 우리 다 죽는다. 마음운동, 사회적 기업, 모든 다 구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완전히 정당 정치, 그다음에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좋은 요소들을 다 벗어나서 그냥 인물 중심, 위기 이론 중심으로 변형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좀 다르게 좀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뭐 더 길어진다면 같이 하다가 완벽한 공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를 각 정당을 통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특정한 이익단체의 혹은 단체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공천 전략이 계속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녹색당에서 활동을 하느냐. 저는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두발자유 운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지 않겠다라고 집에서 선언을 한 다음에 대안학교를 갔어요.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 활동을 하다가 대학을 갈 나이가 됐는데 대학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안 가고 사회적 기업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오늘공작소라는 청년 단체에 있습니다. 그런 좀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대안학교도 사실은 그래요. 사실 법제도에 들어있지 않은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나 행정적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아래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그 지원 아래 그 사회적 기업들이 좀 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청년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지역에서 혹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정치와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당에 사실 저는 중학교 때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었지만 두 번째 정당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당을 좀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것이 녹색당이에요. 녹색당은 기본적으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런 식의 고도화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구와 인간과 생명들을 한계로 시달리게 하고 있다라는 중심 이념 아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그것이 제 생각과 맞고, 한국 사회가 그냥 단순히 물론 저는 평등, 이런 불평등이 없어지는 것도 지향합니다만, 더 크게는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녹색당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말을 잇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후에 이제 뒤풀이가 됐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건넬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나도 당원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당원이긴 하지만 모든 삶 자체를 당원으로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물론 여기 이제 그 당직자가 직장인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당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 그냥 이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돼요. 주변에 날 괴롭히는 동료 당원이 있어서 괴롭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최근 한 달 동안 내가 노동당원이어서 녹색당원이어서 민중당원이어서 가장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혹은 계속 마음이 가는 그 일이 무엇이고 그게 왜 본인한테 그렇게 중요했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없나요? 예. 최근 뭐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노동당원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고민제가 제가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미 마음도 굳힌 상태고 이제 기초 후보부터 시작해서 그냥 바닥부터 뭔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뭐 당연히 노동당의 지역 정치가 뭔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데 제일 큰 고민은 제가 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2년 사이에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선거 포스터나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지금부터 살도 빼야 되고 2년 동안 또 노화도 굉장히 많이 진행돼가지고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빨리 늙는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진짜 그래서 2년 사이에 진짜 외모도 많이 사갔고 살도 많이 찌고 또 제가 3년 전에 이제 그 농구를 하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그 이식 수술을 한 뒤로 운동을 또 못했더니 이게 살이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수영으로 재활도 다니고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포스터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진짜 인생에 남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혼주의자고 이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혼주의자가 이제 어떻게 멘탈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항상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그거를 몸을 많이 쓰는 걸로 풀었어요. 그래서 혼자 자전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등산도 많이 다니고 이랬는데 이 진보정당에 오니까 사람들이 몸 쓰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산 가자 그러면 뭐 산은 보는 거지 왜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뭐 모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술이고 문화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격팍한 이런 것들이 좀 제 삶을 약간 좀 이렇게 단조롭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 요새 제일 고민했던 건 아무래도 그 신고리 오류폭이 관련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탈핵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녹색당 당원분들은 이번 신고리 오류폭이 때 다들 정말 이렇게 피켓팅도 하고 어디 지역에서 뛰어다니시고 강연하러 다니시고 정말 한 3달 동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뛰셨거든요. 근데 딱 이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시민들이 탈핵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너무 큰 이 안타까움과 뭐 이런 마음들이 막 공존했어요.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은 저도 그랬고 별로 이렇게 일하고 싶지가 않고 빨리 퇴근해버리고 싶고 그날 하루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 성장을 향한 이 경제 부흥, 성장 이런 걸 향한 우리 이 시민들의 저조차도 그 뿌리 깊은 이 습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왜 신고리 오류폭에 백지화하지 않았나? 아마 그런 것도 저는 작용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이렇게 어쨌든 투자를 했는데 돈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에서 다 이렇게 폐기하기에는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리 오류폭에 백지화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탈핵을 하자. 이런 식의 저는 이 경제적 관념들이 작용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건 큰 숙제죠. 이 탈핵 진영, 운동 진영들, 녹색당이 힘을 키워나가야지 해결되는 문제고, 이제 정말 여기 진보정당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 녹색당이 좀 더 커져야겠다, 더 잘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활동가분들과 당직자분들의 뭐랄까 생활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좀 제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당원분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사무처분들의 욕구와 현실을 계속 이렇게 이 문제점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조금 더 당직자들이 더 힘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분들이 너무 많이 자신을 헌신하거나 뭐 희생해가면서 이 녹색 운동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게 제 또 두 번째 고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개인적 고민에서 흰골 올컥이 넘어오니까. 저 다이어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민이 되네, 갑자기. 갑자기 생각하는데. 사실 저의 이제 일관된, 이거는 지금 최근 고민이 아니라 저의 굉장히 오랜 고민인데, 제 굉장히 오랜 고민은, 소위 이제 이 정치가 소비자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소비자주의처럼. 소위 캐릭터화되고, 정치인이 캐릭터화되고, 정치가 되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진보 정치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당원들이 직접 자신의 현장, 자신의 지역, 자기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계속 이제 조직하고 기획하는 것이 진보정당, 이거 뭐 전 세계 모든 진보정당의 기본 모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게 다고 하는 말이긴 한데, 전 세계 모든 진보자파의 과업은 민중들 조직하는 거죠. 조직하고 그것이 자기 대중조직이든 자기의 정당으로 조직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들이 굉장히 만연하다 보니 이게 어떤 여론을 읽는데도 사실 좀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힘들 때 많은 게 이런 거 오늘 나온 걸 봐도 제가 최근 많이 하는 건 트럼프 방안 관련돼서 이런 건데, 트럼프 방안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심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근데 그 트럼프 방안이 도움이 안 되는데, 트럼프 방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건 별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그냥 표현하는 것에서는 약간 소극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직접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가끔 이제 저의 잣대로는 이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수치가 기억나진 않지만 그 방안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60% 가까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집회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게 참,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다. 재밌으면서도 제가 그 여론을 기반해서 뭔가를 조직해야 되는 정당이 했던 거라고 생각해보니, 깝깝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일반의 고민이고, 두 번째, 최근에 든 고민은 많이 했던 생각들은, 다른 무엇보다 당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 민중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노선들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새로 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당원이긴 했는데, 당원 활동을 하긴 했지만, 당원으로서 해왔던 게 그냥 당비 내고 이 정도였는데, 당으로서 활동하는 건 이제 거의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다른 당과의 차별성도 있어야 되고,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항상 새로운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 루틴이라는 게 기본 있는 거고, 당의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기본 있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는 것이 이제 한 40%, 50% 되다 보니까, 남은 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저 말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좀 지금은 당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처음에 답을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뒤에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뭔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나 보다 하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요자 되네요. 보는 제가 조마조마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마 세 번째 질문은 저도 이제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당직자를 계속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대학 친구들, 하다못해 그 명절 때 만나는 친척들한테 늘 듣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와, 덧붙이는 질문이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그러니까 도대체 월급은 제대로 받고 다니냐? 뭐 해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정당의 활동가로 산다는 것이 어쨌든 자발적 궁핍이나 혹은 자발적 빈곤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아름다운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이제 몇 분께서 그런 이제 코멘트를 주셨지만 저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있는 세 분들은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명절이나 혹은 초등학교 동창처럼 알지만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 특히 이제 이 정당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할지에 대한 혹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생계와 나를 소개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 어떤 말로 본인들을 설명하는지 그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는데, 순서상 보면 그렇죠. 예, 신지혜 회장님이 먼저. 저는 생계를 위해서 그 녹색당 일은 사실 상급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돈을 받고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한 3-4가지 정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즌별로 다 다르고 먹고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 그 오늘공작소라는 청년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가에 고용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을 예를 들어 정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되는 일감들을 스스로 찾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주는 것, 뭐 이게 저희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별로 한 3-4개 정도의 그 일자리를 나눠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인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학에서. 중학교 때 친구들은 안 만나, 중학교 때 친구들은 저를 안 좋아했어요. 너는 귀 막고 두발제 운동 얘기만 한다고. 만나는 친구들 대부분은 다 대안학교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녹색당을 지지하거나 당원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분을 제가 몇 달 전에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아시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선거에 지난번 총선에 출마했었거든요. 엄청 못생긴 사진으로 이렇게 앨범을 찍혔는데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니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진보정당은 여기서도 진보정당 얘기 나오지만 진보정당은 50년은 있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슷한 저주를 진보정당 있으면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외정당 토론회 갔었을 때 저희 불교 당 이름을 까먹었는데 불교 관련한 정당이 있었어요. 그 정당에 나오신 소모님이 다 끝나고 그랬더라고요. 야, 젊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면 돼. 죽을 때까지 한 몇십 년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라는 어떤 저주겠죠. 그럴 때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편입니다. 예, 뭐 생계는 저희는 어쨌든 최저임금은 받고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이제 총무실장 얼굴도 어려워졌는데 내년에는 1월, 2월에 이제 뭐 지방선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하고 당직자들은 모두 다 최저임금 투쟁에 나서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지금 결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해서 뭐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먹고 살만하지 않고 뭐 바쁘니까 돈을 안 쓰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돈을 안 써서 그것도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댕기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고향이 경북 경주예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 다 모이고 있는데 일부러 안 갔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사실 저한테는 제일 신기해하죠. 저는 사실 이렇게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뭘 주장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었는데 나서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하니까 뭘 갖다 그랬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때 반장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나대기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 저한테 물어보는 건 다행히 저는 또 뭐 경북 경주가 뭐 어떻게 대학실지 모르겠지만 경주가 뭐 용산 참사의 주범인 김석기를 이렇게 국회에 당선신 동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금속노조 지역지부가 잘 돼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지역지도 하고 뭐 모를 때는 몰랐지만 제 큰 삼촌이 뭐 금속노조 대의원이고 뭐 사촌 동생 또 대의원이더라고요. 민중총궐기 하니까 막 왜 왔냐고 막 이러고 뭐 금속노조 총파업 그때 파업했을 때 뭐 과학망나에서 만나가지고 막 술 취해 있고 막 술 취해서 넓은에서 누군지 욕하니까 뭐 알고 보니 삼촌이라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해를 저는 이제 구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저의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저희 삶으로 좀 보여주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보적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뭐 말로 아무리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20년, 한 10년 말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한 30년, 30대 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말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사실은 저희 이제 민중당에서 농민헌법, 농민 식량주권 문제를 농민에게 식량주권 문제를 이제 헌법에 넣자라고 하는 운동과 그런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링크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농사 지으시거든요. 농사 지으시는데 그 링크를 저희 보내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뭐 자신의 경제적 처지 문제가 결부되니까 예, 뭐 보수적이 나와버리고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진짜 뭐 그냥 식량주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 처지가 연결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공천까지 받으려고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5만 대가 다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뭐 밴드랑 뭐 5만 대가 그런 거 보면서 뭐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많이 하게 되면 제 대학교 친구들이나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 지금 안 하는 분들이 한테는 내가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농담으로 내가 누구한테 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증명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다 흠칫하더라고요. 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원이 되어라, 후원회원이 되어라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조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앞에 발언이 자꾸 생각나요. 제가 다이어트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고리 얘기하시고 그리고 진보 정당인 진성당원은 제가 변명을 하자면 난로가 옆에 있어서 정신이 계속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금 생계는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홍대 베이스의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인데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기본 월급을 받고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처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처지라서 주말에는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투잡을 뛰고 있고 그래서 한 2년을 이렇게 살았더니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진짜로 피곤해서 좀 약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은 계속 있고요. 가족들은 뭐 이 정도 되면 보통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소극적 긍정이든 뭐 적극적 긍정이든 뭐 이렇게 대부분 편들어주는 단계로 가지 않나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 거부했을 때만 해도 뭐 아버지는 면회도 한 번도 안 오셨고 뭐 그랬고 누나랑 동생이랑은 오히려 사이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부모님하고는 이게 글로도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한테 딱히 별말을 안 하십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생활비가 끊기거나 뭐 이런 걱정을 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관계는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준 것 같고 뭐 물론 그런 점은 있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노동을 계속 하셨었는데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셨는데 돈을 떼먹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받아줬죠. 뭐 그냥 간단해요. 그냥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배운 거 그냥 써먹었더니 그냥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겪고 나더니 저를
보는 게 조금 달라졌죠. 막 그러더니 아니 이거 어떻게 막 그러더니 운동만 해가지고 하등 쓸데없는 스킬만 익힌 줄 알았더니 유용한 스킬을 갖고 있다며 막 이렇게 아버지가 되게 뭐 그런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뭐 그런 것 같고 주위 친구들은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활동하는 사람들 말고 고등학교 친구들만 해도 대부분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끔가다 연락이 오면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맥락을 너무 길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막 민주노동당이 어쩌고 그래서 난 2008년 진보신당에 입당했는데 나 지금 노동당에 있고 막 무슨 우여곡절 있고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패치 신청해라. 예, 그래가지고 저는 페이스북을 되게 열심히 관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생활 얘기는 거의 안 쓰고 활동 얘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글을 되게 정성스럽게 쓰기 때문에 그냥 보라 그래요. 그냥 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열에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네가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제가 살아온 이걸 보니까 그냥 별로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 막 참 특이한 놈이 참 끝까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이 정도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바로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이크를 줄 시간이어서, 자,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세 분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목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예, 그리고 여기 한 분 계신데 또 다른 분 어느 정도가 계신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신가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특히 최근에 그 마을의 그 민주당화를 느끼고 있는 몸소 체험하고 있는 분도 오셨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손을 드셨던 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수구적대 온상이라 불리는 민주노총에서 있는데요. 이제 다른 대중운동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진보정당, 진보진영의 지지 기반이었다고 하는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막 튀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내에 뭐 노동당 당원도 많이 있고 민주당 당원도 많이 있고 또 특히 활동하는 지금 노숙당원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만나보면 뭐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주노총 내에 민주당 지지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에 대해서 이제 좀 화는 나는데 마땅히 뭔가 대안을 못 얘기하겠다는 얘기들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정당들이 대중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이제 민주당보다 우리가 나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진보정당, 그러니까 정치 조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민주노총이나 등등등 이렇게 대중 조직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혹시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뭐 질문이 답할 별로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답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얘기하시면 듣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네. 제 순서, 제가 이번에 처음 문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정치 역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정치 공간이, 진보정치 공간이, 노동운동이 어떻게 집권할 것인지, 노동계급이 어떻게 집권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노동운동 대중조직이 가지고 있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식으로 예전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기등했기 때문에, 진보정치가 지금 사실 이제 약간 의미한 진보정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말통하는 몇몇 사람들 통해서 자기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익숙해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이제 되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저는 되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주당에 가셔가지고, 소위 말 세력화되는 테러로 가셔가지고, 하시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당이 굴러갈 것 같냐. 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건 뭐 개인적, 제가 원래 내부 총질을 안 하기로 약속하고 나왔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뭐 굉장히 개인적인 사견인데,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시다 보니까 그 세력화에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노동계급이 해야 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게 뭐 국회라고 의회라고 한 공간 내에서 뭐 활동하는 것도 있고 지역과 현장에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그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보셨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관련된 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 관련된 얘기들이. 그분들은 그거 그냥 책으로만 보신 것 같아요. 그냥 최근 책들을 보고 현장의 현실에서 정치는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정치적 논리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 정치의 논리대로는 절대로 기존 정치 세력들을 저는 능가하기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능가하기 어려운데 계속 같은 이제 자신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학습하셨던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몸은 그렇지 않으시니 괴리가 생기겠죠. 괴리가 생기는 것이고, 괴리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공간에서 자신들의 개인적 인맥들을 동원해서 민원들 해결해 나가는 수준은 됐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막히겠죠. 막히게 되고 풀어가는 향기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그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좀 있으시죠. 보면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반년 정도 되니까 본인들이 꿈꾸셨던 것들이 있는데, 꿈꾸셨던 것들이 잘 실행이 안 되니까 뭐 이제 뭐 줄레줄레 땡기시면서 이제 좀 푸념하고 땡기시는 분들이 생기시잖아요. 뭐 이게 그런 일들을 저는 굳이 왜 계속 반복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일들은 2017년에 있었던 뿐만 아니라 2012년에 있었고 2008년에도 있었죠. 2008년에도 민주노총에서 요즘 뭐 수구접회 세력으로 불리는 민주노총에 있는 강도 747명이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당연히 2002년에 있었고 97년에 있었던데, 그 수많은 세월들을 반복하시면서 왜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거고, 저는 그분들이 좀 더 정치화되고 정치화되고 세력화를 만약에 한다는 공이 있으시면 그 세력화에 대한 자기 책임을 좀 가지고 그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두 분 중에서 저는 정당 정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다원성을 계속 지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정치판에서 뭐 녹색당, 뭐 노동당, 뭐 민중당, 뭐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뭐 한 8개 정도 의회로 들어가가지고, 국회로 들어가가지고 서로 다른 계층을 대변하면서 그 안에서 정책적으로 합의할 부분은 합의하고, 뭐 대립할 부분들은 대립해야 되는 거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정당에서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분들이 그 정당에서 포섭되면 마치 본인들의 이 정책이 실현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층들을 위한 정책들, 예를 들어 빈민들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의 선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유순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공천받아야 되고, 본인들이 이 원래 기반이 없던 것에서 뿌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했던 걸 다 모두 다 하겠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혹은 자기가 여태까지 대변하던 운동을 좀 굽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진보 정당들은 죽겠고 그런 거대 정당만 살겠죠. 그러면 정치가 보수화되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진보 정당을 한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뭐 포괄 정당들이, 이런 거대 정당들이 이런 여러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원화될 수 있지 않냐? 아니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인물 정치로밖에 갈 수 없고, 인물 정치로 가게 되면 정책에 당원들이 관여하는 그 맥락들이나 연계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럼 거기는 정말 카르텔 정당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준봉 정당들이 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녹색당이 무엇을 하느냐? 저는 그 녹색당이 이따가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 외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당 내의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어떠한 소수의, 물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떠한 소수의 결정된 사람들로 인해서, 결정된 정치인으로 인해서 정당이 굴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대의원 제도 같은 걸 100% 추천제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들도 항상 연함 동수제로 뽑습니다. 두 명 뽑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뽑는 것이 당규상에 정해져 있고요. 모든 결정들은 대부분 다 중요한 결정들은 당원 초투표에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뽑힌 운영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은 다 합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들을 정당이 지켜나가면서 이 정당 안에서의 당원들이 시민성을 배워나가는 것, 정치를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동영 당원께서 굉장히 곤란에 또 빠지시네요. 예, 제가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민주노총이 95년에 출범할 때 출범식장에 가서 되게 감동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 세상이 다 바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 기운이 이제 예를 들면 96년에 이제 총포 한겨울에 국면이라 이럴 때 어떤 승리를 좀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이제 민주노동당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물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보정당 운동의 일기에서는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보정당이 다원화되기도 했지만 역으로 진보정당의 구조가 역으로 너무 대중조직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노조는 어디 성향이래, 어디 노조는 어디 성향이래, 이런 구분짓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노동운동 자체의 발전이 역으로 좀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오히려 그런 대중조직들과 정당 조직이 좀 어느 정도 승부르기나 적당한 거리두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동운동 자체도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고,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또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진지하게 내부에서 좀 과제를 뽑고 해결하고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과정에서 정치 조직과의 이런 과도한 어떤 이런 연결을 위한 긴장관계라는 건 좀 당분간은 좀 이완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이든 대중운동들이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나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연대운동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 게 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삶이 개선되는가에 대한 화법을 많이 개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하면서 그들과 만날 때, 예를 들면 마을버스를 공용화한다든지,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을 낮춘다든지, 이런 게 실제로 노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럴 때 예를 들면 공공운수 노조 같은 이런 노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약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 가능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공동의 싸움을 만들고, 이런 것에 좀, 특히 서울은 대공장 노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숫자로 물산처럼 당선시킬 수 있는 전략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지역이라는 것과 노동이라는 것과 이런 여러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어떻게 정치적인 구호로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획득할까, 되게 고민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냥 노조 조직률을 올린다든지, 또는 어디 노조를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노조 선거 나가서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전략 어차피 서울에 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노동의 어떤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또는 노동의 어떤 해방을 향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사회 일반의 삶의 개선을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내용적인 연대가 좀 지금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막 어디가 어디를 지지하는가 이런 거는 좀 당분간은 좀 놨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하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시 그 마이크를 이쪽으로 올 건데요. 예, 뭐 질문 혹은 의견 이걸 좀 밝혀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좀 있으면 이제 개헌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개헌을 해서 진보정당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그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뭐 이번에 민주총궐기 때도 여의도와 강화문으로 둘로 나눠져서 약간 갈등도 있긴 했지만 그 개헌이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새누리당과 같이 개헌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보 정당들과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관련자들이 전부 모여서 좋은 개헌과 나쁜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나쁜 개헌이다라고 그 가이드라인이나 그 마지노선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그거를 수용해서 일반 대중들도 설득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테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좀 비상한 시국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87년 헌법체계를 개정하는 것이 실물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는 별로 없는데 그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의 체감도는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 질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현재 개헌 국면에서 아쉽거나 혹은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실 거리가 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뭐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오늘 주제가 그러하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헌 문제에서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이다 생각해요. 자기 모습이 뭐냐면 대통령 중임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과연 이 세 개의 제도가 이게 같이 병립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인가라고 하는 게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더 키우는 건데 대통령 중임제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또 일부 주는 형태로 하겠다?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권력구조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지방 권력에게 더 권한을 주겠다? 지방 권력에 권한을 주는데 굳이 대통령 중임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그게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와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분들이 담고 있는 현장에서의 좀 이질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촛불혁명 전국 이후라고 했을 때, 그분들, 지금 시대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런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거 더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당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규직과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소위 안티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구조잖아요. 저는 이제 당연히 임시직이라든지 비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사회가 특수계열화 돼버린 이것을 없애는 것이 기본적인 개헌의 목표가 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식량주권 문제가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식량 자금률 문제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농민이 생산자니까 식량의 생산자고 실제로 국가가 그 식량 수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 식량 수급 계획에 농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식량 주권을 지키는데 국가의 틀에서는 그게 식량 주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것이 지방과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경주권을 생각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최근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고 하는 이 전쟁 위기 문제, 공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게 그냥 저는 한반도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자기 해법이 없으면 저는 다 좀 헛방인 것 같아요, 그 말해서. 그거에 대한 해법이 기본 있어야지 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개헌에서는 평화통일 관련 해법이 개헌 내용이 좀 삽입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녹색 땅에서는 그 녹색 헌법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사실은 개헌 헌법 이전부터 녹색 헌법에 대한 토론과 논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에 뭐 녹색 뭐 지구 어머니 뭐 이런 단어를 표시해서 몇몇 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지속 가능성을 좀 강조하는 것, 이런 논의들을 좀 해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신고리 올림픽이 저 요 1년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당론이 아니에요. 정말 페이스북에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여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어쨌든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녹색당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신고리 올림픽에 관련해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이 될 걸 잃고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초반이든 중반이든.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녹색당은 신고리 올림픽이 또 못 해냈고 조직화도 못 해냈으며, 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후보 때부터의 공약을 이렇게 확 뒤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이 현상은 녹색당이 어떤 덫에 걸린 거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민주당 판단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개헌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자기 후보 때부터 개헌하겠다, 뭐 정치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런가? 전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우리가 그럼 정당이라면 정당들끼리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봤었을 때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선거제도고요. 그러면 지금 개헌정국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정당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뭘 더 해야죠. 지금도 뭐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더 하고 이게 습단 속에 태풍이 되지 않도록 힘을 더 모으고 시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그 시민분이 아마 그거를 우려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87년 이후에 다시 오지 않을,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제가 50살이 돼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게 있다면 선거제도, 우리 그 진보정당들끼리 힘을 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걸 저도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 자리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언제 한번 따로 뵈면 어떨까요? 마이크를 바꾸시면. 뭐 정치개혁 시민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마포는 되게 일찍부터 정치개혁 마포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헌이 제일 핵심이고, 어쨌든 권력구조 개편이 1차적으로 돼야 그 다음부터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사회개혁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주제를 좀 하나로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지만 저는 어떤 류의 가설을 가지고 있냐면, 민주당류가,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든 민주당류가 한국 사회에서 잘 나갈 때 대체로 진보정당도 잘 나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류와 진보정당이 경쟁자라서 이제 요쪽 표를 요쪽이 갈가가니까 민주당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분석을 대충 해보면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될 때 사표심리가 작동을 안 하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진보정당을 찍기 때문에 대체로 진보정당도 표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거라서, 저는 뭐 민주당의 이중성이야 늘 지적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촉발된 이런 개헌 국면에서 저는 좀 어쨌든 이들이
압도적으로 다수일 때 열어주는 국면에 대해서 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보 정당에게도 어느 정도 국면을 열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정계 특위의 구성이나 뭐 개헌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어쨌든 거대 정당들이 다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운동의 방식이라든지 뭐 국회에 로비하고 많이 개입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 솔직히 별로 에너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자 한 주제로만 그냥 몰빵했으면 좋겠고. 근데 제일 큰 어려움은 지역에서 캠페인을 할 때 시민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이게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좀 어렵고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개헌 국면에서는 저는 좀 하나로 에너지를 몰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저희가 그 준비했던 시간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요.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자리는 이걸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킨십이 공동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고 생산적인 갈등과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다원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각자의 색깔을 가진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분위기를 일소에 날릴 수 있는 이벤트, 무당적자를 입당시키는 이벤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입당을 할지 안 할지는 본인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여기 경성공유지 시민행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 희성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예, 희성님이 있습니다. 아마 보니까 다 이렇게 이런저런 관계도 있고 술도 많이 얻어먹고 뭐 예전부터 알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 당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하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소한 정리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분한테 내 당에 입당해라 라고 하는 것을 2분 이내로 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성님은 나오셔서 그분 뒤에 서서 그 뒤에서 이유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는 왜 이 뒤에 섰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밝고 명랑하게 이 자리를 끝낼까 하는데요. 물론 두 분께는 이제 굴욕이겠지만 어쨌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이 순서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어필을 하는 게 유리할지 두 번째 할지 이거는 다 전략이기 때문에 이 셋이서 알아서 해서 순서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예. 이야. 저는 이제 진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진보가 뭘까? 진보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왼쪽에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요새 제가 자주 쓰는 말은 이제 역사 속에 없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종류의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권이 확산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1인 1표라는 것이 확산되고, 그것이 이제 뭐 부에 관계없이 나중에는 이제 여성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뭐 동물권이나 뭐 이런 개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 진보가 할 일은 막연히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구조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명확한 개념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법이든 구조든 제도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진보의 지금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뭐 이런 문제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 소유권에 대당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도시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도시에서 새로운 어떤 해방의 조건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삶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을 개인들이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또는 저는 뭐 드라마를 엄청 보기도 하고, 뭐 넷플릭스 가입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말고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제도와 구조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는 진보정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은
하나는 정치적 지향에서 오는 거고 하나는 현장의 힘에서 오는 건데 저는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진보정치 또는 진보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동당에 오시면 저와 함께 그 일을 즐겁게 함께 합시다. 저 2016년 그 비공식적으로 2016년 마포가 뽑은 주목할 만한 지역 활동가에 뽑혔어요. 물론 비공식입니다. 비공식. 제가 아는 사람들끼리 술자리에서 뽑는데 네, 아무튼 노동당으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어디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지금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래도 좀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예. 네, 이 질문 바꿔 상투적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 때 이제 길거리에서 시민분들 만나면서 영감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민분들이 물어보세요. 여기 이 당의 당수가 누구요? 저희 당수 그때 당시 하승수 이유진 위원장님이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녹색당은 전 세계 90여 개의 나라에 있고 공통의 헌장을 가지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한국녹색당이 세계녹색당 총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결이나 의결 같은 거 하는데 영향을 끼쳤는데요. 함께 모여서 생태계, 민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총회에 있었을 때 그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상원 의원이 오셔가지고 막 스피치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The future is green or not at all. 저는 녹색이라는 가치가 앞으로 살면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사람 좋은 사람이 생태운동, 지구 얘기하지 사실상 정말 중요한 건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 사회적 문제가 결국은 녹색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고민하신다면 저희 녹색당과 함께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녹색당이 약간 유명한 정치인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걸 장점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당원 한 명 한 명이 저희 당 강령에는 썩갈나무 성명을 위한 도토리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도토리가 되셔서 이 한국 녹색 정치 운동에 함께 싹을 틔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있는지 몰랐네요. 기회가 봤는데 다른 사람 데려올 뻔했는데. 새롭게 생긴 당이라서요.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 당 생활을 당원이 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민중당 아무래도 지금 당원 전국 당원이 한 5만 명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 이상이 거의 처음 당원을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이 많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당원들과 깊이 있게 토론을 많이 해야 되고 당원들이 그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지금 시대의 진보정당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보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당 생활이라 보통 얘기하는 당의 분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짧게 예비 분해와 분해가 잘 되어 있고 분해들이 지역과 노동조합 현장과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해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분해가 곧 이제 당원들의 교육이 장이 되고 분해가 결정하는 것이 당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게 하는 체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마다 전 분해가 집중해서 할 것을 결정하고 분회장들이 모여가지고 매달마다 있는 집중 활동 계획들을 세우고 그 집중 활동 목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행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11월 목표를 정했고 쭉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아무래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분해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달 체계에서에 그쳤는데 지금은 새롭게 지역과 현장에 있는 분해들이 진짜 당이 분해가 곧 당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 당 체계를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진보정당이 없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새롭다고 하는 것이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지금의 처음에 에너지를 잘 살려가지고 진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이 당원들에게 학교가 되고 그 당원들이 다시 현장이라서 자기 현장에 있는 지역운동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간부가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중당의 목표이고, 그렇게 해나가야 저는 좀 이제 진보운동 운동도,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약간 지체되어 보이는 대중운동도 새로운 제2인지 제3인지 모르겠는데 뭐 제1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성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에서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민중당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중당은 기본 분해 활동이기 때문에 신입 당원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 당원들이 들어오면 기본 뭐 밥이랑 술 같은 거 많이 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건 기본으로 다 하는 거고, 앞에 뭐 그건 이미 하실 줄 안 하셔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해서 계속 고민했어요 지금. 근데 많이 사드리고, 기본 이제 이제 뭐 의식주에서 주는 챙길 수 없는데 이제 의과 식 정도는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제 네, 고민하고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서. 네. 저희 눈 감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일단 써주세요. 결정하셨어요? 뒤에 많이 어렵습니다. 세 분 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됐고요. 빨리 또 이 의뢰 발언 한번 네. 아, 예. 질문 하나 혹시 예. 이렇게 이게 뭐야? 저는 지금 현재 김학철 위원장님과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의선 공유지는 국토부의 땅이자 철도청의 땅인데 이거를 대기업이 소유하려고 이 점을 저희는 지금 막고 있어요.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각 정당에서 만약에 이 운동을 같이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쫓겨난 곳이 있는데 성동구청인데, 거기는 성동구청 국회의원이랑 그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쪽은 이 진보 정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아니면은 진보 정치예요. 진보 정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런 소외된 진보 정치 지역을 만약 같이 운동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갖고 이런 뭐라 할까요? 진보 정치가 없는 공간을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운동을 해나가실지 한번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드리고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자, 뭐, 어쩌겠습니까? 네. 예.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중당은 이제 투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일단 공유지를 위에서 돌리겠다고 하는 기본 투쟁 계획을 일단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국제도적인 문제들이 이제 싸워보면서 일단 해법들을 이제 싸워보면 나오니까 뭐 그런 데서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공유지 운동에 대해서 많이 시작하게 되면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길고 짧은 걸 대보기 전에 알아야지 그게 정치 전략을 세우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 공유지 운동에 대해서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것을 대보시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그냥 긍정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지금 잘 집행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희 뭐 진짜 서울에 저희 웬만한 지역에 다 지역위원회가 있고 분회도 있고 한데 없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말 지역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막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이제 강서구라든지 많지 않으세요. 뭐 있긴 있는데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고 저희 성동에는 있긴 한데 저희 지역에 있긴 한데, 저는 아까 제가 약간 말해서 분해라고 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서울은 1토와 3토가 다르잖아요. 1토와 3토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좋고, 저는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특징상 봤을 때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광역시 자체, 이 광역단위 자체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광역단위 계획이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한 채로 지역에서 이제 분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예전부터 이제 지역위원회 구중심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거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과연 진보정당이 지금 역량상 가능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이건 뭐 토론해봐야 하지만 광역시 자체에 대한 기본 전략을 짜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역의 전략들을 수립해나가는 필요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저희 당에서 사실은 그런 건 있었죠. 그게 3턴을 중심으로 지역 운동에 대한 3턴을 중심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고 1턴을 중심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저는 진보정당의 불모지라 같은 어떤 강남구 의원 같은 데서 저는 지금 강남구 의원 같은 데서는 거기에 있는 백화점이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를 만들고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당에서 기본 약간 뭐 실행 단계에 온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맨 처음에 공유지 만들어질 때 저희 단체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여기 맨 처음 조성할 때 얼마 정도 좀 돈을 넣으면 여기에서 뭐 공유지를 함께 쓰고 뭐 제안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그걸 당시에 그 관할했던 어디 서울시 관련한 분들이랑 센터랑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어떠한 선한 의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일이 꼬인 거죠. 저는 우선적으로는 그분들이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어떤 그냥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과 대기업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왜 판을 깔았던 그때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2차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대해서 투쟁해서 싸우는 것들은 사실 노동당에서 너무 김상철 위원장님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만 녹색당 함께 연대를 해서 함께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실제로 이 문제가 바뀌려면 지금 주거정책, 토지정책 관련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겠죠. 지금 대기업들 중심으로 된 그리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된 정책을 바꿔야 될 텐데 거기에서도 녹색당이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을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 당이 제대로 발휘를 못할 때, 힘을 발휘 못할 때 이게 저는 요새 제일 허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는 지역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제가 마포구에 한 10몇 년 살았는데 마포 구민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망원동에도 한 4년 살았는데 망원동민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년 뒤에 이사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땅과 집을 갖고 있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성을 지닌 정치를 어떻게 그 시민들에게 이거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틀 자체를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오히려 서울 시민이라는 의식이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관련해서는 일단 아현포차에서 아현 노점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마포구청이 이제 지지를 치고 강제 집행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이 당연히 여기로 연결돼서 공유지에는 강제 집행 당분간 없을 거고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열린 국면에서 여기서는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지까지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국공유지를 늘리는 것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의제를 많이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역 활동은 저도 좀 고민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제 지역 정치를 해보겠다고 의식적으로 마포로 이사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체성이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마포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마포구청에서 새우젓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마포 사람인가 왜 새우젓 축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반반인데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사실 희성씨가 하는 고민에서 바람직한 해결책은 희성씨가 노동당에 입당한 다음에 성동구 책임자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성동구의 진보 정치 여기까지입니다. 자,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그럼 뒤로 가주십시오. 자, 마이크를 들고 뒤로 가서. 보이네요. 네, 안 가봐도 돼요. 다들 일어나서 가세요. 부를 거 부를. 먼저.
자, 그 이유. 덕다 수 있습니다. 적각 부리고 덕다. 거의 거짓말. 미안하다는 거죠? 두분 다 같이 얘기했던 거는 소유권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토지라는 게 소유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아니, 두 개는 안 됩니다. 현행정보법상 안 되거든요. 네. 하면 네, 그렇죠. 어차피 또 가입서 바로 드릴 거 아니니까. 아, 얘기를. 지금 아무나. 떨리네요. 설마? 네. 금나도 두 분 다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소유권이라는 그 중심에서 이제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그 재원이 마련되게끔 같이 국공유지 운동을 좀 우리나라가 국공유지를 많이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나중에 좀 받았습니다. 제일 미안해요. 아무도 이딴 원서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에피소드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어쨌든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임을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면서 우리 당원들하고 했던 질문의 많은 부분, 전부는 아닌데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역시 우리가 다른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이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게 된다면은 당연히 같이 모일 수도 있을 거고 또 같이 모일 수 있다면 같이 행동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좀 무리해서 뭐 물리적인 그런 통합이나 내지는 그런 흐름을 억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통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공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합하고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이런 실험들이 서울 지역에서부터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좀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또 오실 거죠? 오실 거죠? 예, 오실 거죠? 예, 그러면 모두 박수와 함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셔놓고 이